대한민국이 앞으로 고성장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아니 심지어는 장기 침체 늪에 빠지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사실 국가 경제가 이렇게 되느냐 마느냐를 보통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결국 물론 이제 애국의 마음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정말 더 중요한 건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국가의 미래, 대한민국의 경제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와 그것에 대해서 개인이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국가 경제는 앞으로 저성장을 이어간다라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뭐냐면, 저성장이라는 거는 장기 침체를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저성장만 할 뿐이에요. 저성장으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왜 그렇게 보는지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면 저성장은 어쩔 수 없는 숙명 같은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미 선진국에 들어섰는데 선진국이 고성장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물론 미국같이 전 세계 1등인 국가는 고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1등인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선진국가에서 고성장을 하는 일이 이례적으로 1년 정도 있을 수는 있으나, 그런 것이 계속 몇 년간 유지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저성장이라는 건 뭐냐? 결국 한 2%대 성장, 이 정도 성장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다라고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경제 구조죠. 소규모 개방 경제죠. 다시 말해서 수출 중심의 나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수출을 받아주는 나라, 제1교역국, 제2교역국의 상태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딘가 팔아먹을 때가 있어야지 우리는 계속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1, 2위 교역국이 어디입니까? 미국과 중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미국과 중국이 사이가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획기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이에 껴서 이 둘의 눈치를 계속 봐야 되는 어떤 또 하나의 또 숙명에 놓여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사이가 좋지 않다면은 우리가 그 중간에 껴서 우리가 양쪽을 통해서 많은 이득을 내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국의 저성장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국도 이제 그간의 고성장을 끝내고 저성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중국이 고성장할 때 우리가 수혜를 입었는데 중국이 이제 저성장으로 들어섰기 때문에 우리도 그거에 대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줄어들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중국이 또 변신해가지고 고성장으로 이어간다, 이러기도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 중심인 나라다 보니까 꼭 미국이랑 중국에만 의존해야 되냐. 지금 이제 이미 전 세계 인구 1위가 된 나라가 인도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인도 같은 나라랑 그런 교역을 갖다 좀 더 활성화를 시키게 되면 다시 우리나라가 또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물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러지 않아도 미국과 중국에서 좀 벗어나서 이런 무역 국가도 다변화하고 있는 이런 노력들은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무역이라는 거는 지리적인 영향이 매우 큽니다. 왜 중국의 반사이익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중국 주변에 중국에 붙어 있잖아요. 미국은 매우 멀지만, 그렇지만 미국이 가장 가깝게 교역할 수 있는 싸고 좋은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는 또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한 수출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인도만 돼도 우리나라랑 지리적인 위치가 매우 먼 거리에 놓여 있습니다. 과거 역사를 한번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일본이 태평양 전쟁 이후에 패망을 했었는데 다시 살아나게 된 계기가 결국 한국 전쟁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가까운 곳에 전쟁이 일어나다 보니 거기에 군수물자를 대주는 일을 하면서 결국 일본의 경제가 다시 부흥하게 된 거고, 또 우리나라는 그렇다고 또 아닌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베트남 전쟁 때 큰 반사 이득을 얻게 됐습니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리적인 이점이라는 거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가까운 나라들에서 고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환경에 놓일 가능성이 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라고 들고 싶습니다. 아일랜드 사례를 한번 볼 수가 있는데, 아일랜드는 어떻습니까? 아일랜드는 유럽의 최빈국이었고 심지어는 20세기까지 영국의 식민지로 있었던 나라잖아요. 근데 독립을 해가지고 근 20년 내에 유럽에서 가장 부자인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굉장히 쇼킹한 일이죠. 성공 이유가 뭔가를 살펴보면 결국 뭐였냐면 법인세를 어마어마하게 낮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좀 나쁘게 말하면 조세 피난처 역할을 했고, 좋게 말하면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을 본인의 나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면서 그러면서 국가 경제를 매우 부흥시켰다는 겁니다. 싱가포르의 사례도 보면 그렇습니다. 그 배경에는 조금 민주적인 절차 같은 거를 다 무시하는 일종의 독재 형태, 어떻게 보면 성장을 위해서 많은 것들은 좀 희생할 수 있다라는 거에 어떤 사회적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성장을 할 수 있었는데 우리 사회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걸, 많은 부분을 희생할 수 있어 라고 합의가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민주주의가 잘 발달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뭔가 성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합의가 매우 많이 되어져야지만이 진행할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구조가 쉽게 바뀔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자, 이렇습니다.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미래에 고성장을 기대할 수는 없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저성장이 아니라 장기 침체로 가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저는 이 역시도 안 될 거다라고 봅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은 이미 우리나라가 장기 침체로 가기엔 경제 규모가 매우 크고 세계적으로 이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분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본같이 장기 침체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그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시대와 지금이 너무 다르고, 일본이 장기 침체로 간 걸 보면 가장 큰 게 두 가지 이유거든요. 결국 환율 문제하고 그리고 대출이었거든요. 예, 이게 가장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환율 문제에 있어도 일본같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고, 외환 보유고도 이미 충분한 상태고, 대출도 가계부채의 문제가 늘 있다고 하더라도 일본과는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로 관리해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렇게 장기 침체로 들어설 가능성도 매우 희박한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미래를 본다는 건 저성장으로 계속 장기적으로 갈 거다라는 거를 일단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개인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서 개인에게는 축복이기도 하고 재앙인 게 벌어졌습니다. 뭡니까? 예, 장수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우리나라는 이미 장수 국가가 돼버렸고요. 어떤 통계에 의하면은 여성 같은 경우는 이미 전 세계 1위를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의료 수준도 우리나라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가 장수하는 나라가 됐고, 장수가 앞으로 또 계속 기대 수명이 늘어날 거다라고 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개인에게 직면한 사실은 이런 거예요. 일단 국가 경제는 고성장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리고 나는 그런 경제가 되고 있는 나라에 장수하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오래 살게는 되었는데 오래오래 힘들게 살 가능성이 높아진 세상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예, 우리나라가 고성장을 하면서 장수하는 나라가 된다라고 하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될 수가 없고, 아무리 복지 부분이 좀 발달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복지만 늘려간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복지라는 건 기본적으로 또 성장을 바탕으로 하는 건데, 성장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복지만 늘려갈 수도 없고, 복지만 혹시라도 더 늘려간다라고 하면은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복지에 치중을 한다고 해도 복지도 조금씩 밖에 늘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수명은 이미 늘어났고, 그리고 우리는 이미 저성장의 국면에 들어섰다는 겁니다. 국가가 나의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는 상황이 될 거고, 그렇다고 내가 생명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겁니까?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노동하지 않고 내 자산이 또 자산을 만들어주는 이런 시스템, 이런 일을 우리가 틈나는 대로 계속 구축하지 않으면 나의 노후는 점점 힘들게 계속 오래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희소식 하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모든 게 다 불리합니다. 그런데 딱 하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유리한 거 딱 하나, 그게 바로 투자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워렌 버핏이 50세 이후에 본인의 재산의 99%를 늘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무나 유리해지는 건 아닙니다. 전제가 뭡니까? 워렌 버핏처럼 일찍 투자에 눈을 떠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만이 나이가 들수록 투자가 유리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의문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나라의 경제가 저성장을 하는데 무슨 부동산 투자는 그러면은 부동산은 고성장을 한단 말이냐?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일단 저성장이라는 건 성장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성장을 한다니까요. 전체가 일단 성장을 하면 그 중에서 뛰어난 애들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올라타는 거예요. 그런 건 투자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 선진국들의 사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유럽의 아주 유명한 복지국가인 스웨덴에서도 이 보통의 서민의 삶을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건 부동산밖에 없다라고 해서 부동산 투자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냥 나라에서 해주는 대로 그 복지를 누려가면서 살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여유롭게는 절대 못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벗어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부동산 투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웨덴 같은 데도 부동산 대출을 조였다가 풀어줬다가 조였다 풀어줬다 하는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장만 일단 하면 뛰어난 성장을 하는 부동산은 늘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올라타려고 하고 그것을 발견하려는 노력을 계속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어쩔 숙명같이 다가온 길어진 삶입니다. 이 길어진 삶, 가난하게 길게 살 것인지 아니면 윤택하게 살 것인지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